안녕하십니까. 민법 강의하는 이승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하고 민사특별법을 강의를 합니다. 1년 동안 저랑 같이 공부하실 건데요.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전부 다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 민법이 1차 과목에 해당하고 개론과 점수 비율이 어떻다 이런 건 생략하고요. 1년 동안 강의를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고 굳이 편하자면 저만의 다짐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약속일 수도 있고 공부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는 당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 본진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지금 취득하려고 오신 건데 자격증을 취득하고 바로 이게 업을 하실 분도 계시고 아니면 노후 대비용으로 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는 내년 시험에서 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바로 생업에 뛰어들어야 할 분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체가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또 간절하고 절실할 거예요. 꼭 따야 될 필요성.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간절하고 절실한 그 마음, 이승현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모두 다 합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십시오. 자, 약속합니다. 약속하고, 자, 믿고 따라오시면 반드시 합격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약속이고 다짐이고 합니다. 자, 다 같이 1년 동안 화이팅 하시는 겁니다. 자, 반드시 합격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합격시킬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라고 제가 이걸 적어놨는데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민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살아보면 느끼는 게, 이게 운동도 그렇고요. 제 딸이 그 악기를 하는데, 처음 운동을 누구한테 배우느냐, 악기도 처음 누구한테 배우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길을 어떻게 잡아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민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양이 방대하고 이게 내용이 그렇게 간단한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처음 누구한테 듣고 이걸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민법이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민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민법을 강의하는데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민법 지식을 뽐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럴 마음이 없고,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약속드린 것처럼 합격이 주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맞게 해드리고,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 민법, 그래서 그냥 최대한 빨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에 나올 것들만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선택하냐, 어떤 강의를 듣냐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인중개사 공부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보고 저를 선택해 주셨다? 그러면 그 마음 제가 받고 여러분들을 합격을 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 믿고 따라오시면 기필코 합격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자, 본격적으로 민법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인데요.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민법. 자, 민법은 도대체 뭐 하는 과목이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민법이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관계라는 게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인과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인과관계는 전혀 고려치 않고 철저하게 이 법률 관계만 따집니다. 철저하게 법률 관계만. 그러면 도대체 이제 법률 관계는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자, 법률 관계를 하면 법률 관계는 권리와 의무 관계를 우리가 법률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 관계. 제가 좀 전에 인간관계가 있고 법률 관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간단하게 제가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려고 이렇게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면에 장태 수업을 듣는 학생이 저를 본 거예요. 교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자, 어디 간다 그랬더니 태워다 준대요. 그럼 회사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데 갑자기 교수님 잠깐만요. 저한테 차비 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죠. 그거 왜 그래요? 그건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법률관계로 바꾸게 되면 제가 정상적으로 택시를 탔다? 그러면 택시기사 아저씨하고 저하고는 운송계약이 체결됩니다. 그건 계약이에요. 계약관계. 그걸 우리가 권리 의무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운송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저는 차비를 잘 낼 의무가 있는 거고 택시기사 아저씨는 저를 회사까지 여기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또 의무가 있는 거고 뭐 돈 받을 권리 이런 관계를 우리가 법률관계를 한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관계는 따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법률관계만 생각하실까요? 법률관계만? 그건 뭐야? 그랬더니 권리와 의무관계를 우리가 법률관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 만약에 두 사람이 지금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딱 모양새가 집주인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게 누구야? 그랬더니 이게 처음 민법을 접하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 용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냥 집주인, 세입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집주인, 세입자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앞으로 뒤에 설정자란 말이 붙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부동산 소유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자, 그냥 우리 일상 언어로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나무집에 지금 전세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 설정자하고 세입자, 전세권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 계약을 하는 순간에 인간관계가 아니라 법률관계가 형성이 된다. 법률관계. 자, 그래서 법률관계란 권리와 의무관계라 그랬기 때문에 첫 번째, 집주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이러시면 돼요. 그래서 집주인이 갖는 권리가 있는데 집주인은 편하게 보세요. 집주인은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 거고 의무는요. 내 집이지만 세입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권리 의무 관계. 자, 다시요. 그러면 꼭 집주인에게만 권리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세권자에게도 권리 의무가 있는데 자, 세입자는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사용할 권리가 있겠죠? 사용할 권리가. 의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냥 사용할 수는 없고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 법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가가 이제 법을 만들었을 텐데 국가는 강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약자, 없는 자를 위해서 법을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나무집에 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막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민법이 1조부터 1118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민법전에 가보면 이런 거예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횡포를 부리니 얘들에게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놨다니까.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제 다른 걸 생각할 게 아니라 법률관계만 생각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권리하고 의무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나한테 권리가 있다는 게 좋겠어요? 의무가 있다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권리지, 권리.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례를 이렇게 딱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멍 때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상황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강자가 아니라 약자 위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의 위치가 되겠죠. 이 사람의 위치. 이 약자 위치에서 권리 의무를 따질 건데 권리가 더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의무는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권리.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얘가 가진 권리가 뭐가 있지? 이렇게 정리하실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시험 문제가 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제시가 되면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봐라. 그리고 약자 위치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런 상황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경우에 내가 이런 권리 행사하면 되겠네. 이걸 배우는 게 민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다시 정리를 해보면 민법이란 권리관계만 따진다. 권리관계란 법률관계, 권리와 의무관계인데 권리만 따진다. 법률관계, 권리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법. 다시 정리를 해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법률관계를 따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법률관계가 있고 인간관계가 있는데 인간관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법률 관계만 따질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민법이라고 합니다. 민법. 근데 이 민법은 말이죠. 자, 네 가지 법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자, 물권법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물권법 그러면 물건에 대해서 권리 의무가 생길 수 있다. 물건에 대해서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됐다. 그걸 규율하는 법을 물권법이라고 합니다. 물권법.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질권 빼고 14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자, 채권법이 있는데 그 권리 의무라고 하는 게 꼭 물건에서만 권리 의무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자, 채권법 그랬으니까 어떤 행위 때문에 발생이 될 수도 있다. 이거 말이죠. 지금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내년 초여름 되면 5월달 정도 되면 저한테 100% 질문하십니다. 뭘요? 물권하고 채권 구분해달라고. 물권이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물건에 대해서 권리 의무가 생긴됐다 이런 거고, 근데 의무를 빼라면서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권리가 있어요. 그걸 규율하는 법이고요. 채권법은 뭐야? 그러면 채권이란 어떤 행위 때문에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행위 때문에 권리 의무가 발생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 100만 원을, 그러면 저는 채권자, 빌려간 사람은 채무자겠죠. 그러면 이건 물건이 아니라 제가 돈을 빌려주는 행위, 또 돈을 빌려가는 행위, 어떤 행위 때문에 권리 의무가 발생될 수 있으니 그걸 규율한 법을 우리가 채권법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다가 계약법이라고 적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요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돈을 빌려주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뭐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계약이죠. 그러니까 전체 채권법 중에서 계약법만 출제가 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법에는 우리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친족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상속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상속법. 그래서 민법은 총 4가지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물권법이 있습니다. 자, 플러스 채권법이 있어요. 플러스 친족법이 있어요. 플러스 자, 그리고 상속법이 있어요. 이 4가지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민법 총칙은 뭘 칭하는 거냐 이건데, 이렇게 4가지 법을 쭉 만들었거든요. 민법이 1조부터 1118조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법조문 개수가 많아요. 그런데 물권법을 만들었는데 말이죠. 채권법 만들었다? 근데 겹치는 거야. 그러니까 물권법에서 사용됐던 용어들이 채권법에 또 나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친족법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XXX가 지금 이 4가지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용어랄지 규칙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반복되고 있는 걸 또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X를, 자, 이거 봐보세요. 이걸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자, 그래서 4가지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걸 앞으로 뽑아놨다. 이 X를 가리켜서 우리가 민법 총칙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명은 다 해드렸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민법 총칙 10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물권법 14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채권법 중에서 계약법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이 친족법하고 상속법은 출제가 되지 않아요. 이건 출제가 되지 아니하고 대신에 민사특별법이 나옵니다. 6문제가. 선생님 특별법이 뭐야? 라고 이렇게 하신다면 여기서 말한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일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나 저 같은 일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법률 관계를 이걸 따지는 걸 이걸 민법이라고 하는데, 일반 민법. 특별법 그랬으니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상황에서 또 적용되는 법. 그러니까 그냥 특별한 상황에 적용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특별법 6문제 이렇게 해서 10문제, 14문제, 10문제, 6문제에서 40문제가 민법에서 출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요. 그럼 여러분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배울 건 이제 총칙, 물권법, 계약법, 특별법 이렇게 공부를 하실 텐데 어디를 가장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딱 보기에.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왠지 물권법 부를 것 같잖아요. 14문제가 출제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데는 어디냐면 총칙입니다. 실제로 보면 총칙을 가장 힘들어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더 복잡하고 막 그래요. 그 이유가 있는데 여기 봐보세요. 총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4가지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을 지금 앞으로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정리가 되어야
뒷부분이 쉬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자, 시작은 가장 많이 나온 물권법부터 하는 게 아니라 순서 밟아서 총칙하고 물권법하고 계약법 이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법 총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총칙은요, 크게 보면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 변동, 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은 주체와 객체가 시험의 범위가 아닙니다. 시험의 주체가 되지 않고 권리 변동부터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자, 권리의 주체. 권리는 누가 누리느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사람이 권리를 누린다 이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용어 설명을 해드리면 자연인은 뭐 복잡한 말이 아니라 엄마 뱃속을 통해서 나오면 다 자연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연인이고 여러분도 자연인이고 뭐 다 자연인. 법인은 말 그대로 법에 의해서 사람이 됐다. 이거 뭐 LG, 현대, 삼성 이런 데들.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주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권리를 누린다 이러시면 되고, 자, 권리의 객체. 얘도 일단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우리 시험은 여기서부터 출제한다라고 돼 있어요. 권리 변동부터. 그러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누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권이란 말과 물건은 다른 말인 거예요.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을 묶어서 우리가 물건이라고 부르는 거고, 부동산, 동산에서 권리가 있으면 그때는 우리는 물권이 있다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물건이 부동산과 동산을 묶어서 물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범위에서 출제한다고 그랬으니까 동산은 우리 시험 범위가 일단 빠져들 거고요. 부동산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여기도 마찬가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냥 갖고 싶은 거 두 가지 불러보세요. 부동산. 그러면 토지 건물이지. 그러면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우리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토지 또는 건물에서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게 변동이 일어날 수 있대 이 소리거든요. 그럼 변동은 뭐야? 그랬더니 한 사람은 취득, 한 사람은 상실. 이걸 우리가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갑하고 둘이 이렇게 매매를 해요. 그럼 나중에 을이 이 건물을 취득할 거고요. 얘가 취득이면 얘는 상실 아닙니까? 상실. 이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변동이 일어났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변동과 같은 말이 또 효과입니다. 효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다는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잠깐만 보실까요? 자, 제 이름은 이승현입니다. 제 이름은, 이 말은 저를 부르는 호칭인 거죠. 그런데 저를 부를 때 꼭 이승현에도 저고요. 이렇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민법 강의하니까 자, 민법 선생 이래도 저죠. 이 말의 뜻은 같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 더요. 저는 집에 가면 저한테 집에 계신 분들이 뭐 이승현 민법 선생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지훈이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지훈 아빠 이렇게. 자, 원리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를 이승현으로 불러도 저고요. 민법 선생이라고 해도 저고요. 저를 지훈이 아빠 해도 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이렇게 불러도 저고 이것도 저고 이것도 저라는 말은 다 같다는 거 아닙니까? 민법이 힘든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다른 과목과 차이점인데 민법은 말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묶어내야 하고 말을 바꾸고 이 작업.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보시면 자, 이 그림이었는데 민법 총칙은 주체, 객체, 변동 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주체와 객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보시고 자, 여기서부터 시험 범위다. 그런데 변동이 일어났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 뭐예요? 자, 취득 상실 그랬으니까 쉽게 말해보면 토지 건물을 자 취득하는 거예요. 내가 취득하면 반대 사람은 상실이겠죠. 그러면 변동이 일어났다 부른 거고 그럴 때 우리는 효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효가, 변동, 취득, 상실이.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면 우리가 토지 건물에 대해서 자, 뭐 할 수 있다요? 취득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변동이란 이 단어는 시험에 나오지 않고 얘 말이 나옵니다. 자, 토지 건물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효과가 있다,
효력이 있다. 두 글자로 유효. 그런데 우리가 토지 건물을 자, 취득할 수 없다. 효과가 없다. 효력이 없다. 그걸 무효 이렇습니다. 이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한 문제를 만들어 보죠. 우리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데 그게 자, 변동이 일어날 수 있대. 그러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대. 뭔데? 그랬더니 쉽게 하면 취득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취득만 공부하실 거예요. 취득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그러면 취득 공부하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변동이 있다는 말, 이 말인데 이 말 다른 말로 바꿔보면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자, 효과죠. 효과. 다른 말로 바꿔보면 취득이 됐잖아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 또는 건물을 우리가 취득할 거예요. 취득. 그런데 취득. 자, 이 취득은 원시 취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자, 승계 취득이 있는데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토지 또는 건물을 원시니까 처음부터 갖는다. 이걸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건물을 신축했다라고 예를 들어보면 내가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토지 건물을 내가 처음부터 갖는 거지. 그걸 원시 취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이해를 해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단계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 이름이 뭐죠? 제 이름은 이승현입니다. 그러면 저를 그냥 이승현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지.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왜 이름이 이승현이야? 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불러주세요.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무슨 취득했다고? 원시 취득했다라고 불러달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토지 또는 건물 취득 얘기하고 있는데 토지 또는 건물을 꼭 처음부터만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가지고 있는 걸 자, 승계획을 했으니까 이 승자를 적어가지고 이어받아서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나눠보니 이전적 승계라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자, 설정적 승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뜻 단어만 공부를 해보시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나 아파트 이전 받아왔어. 뭐 이전했어. 이렇게 그냥 입버릇처럼 쓰는 말인데 이걸 법률적으로 바꿔보면 이제 이전이란 뜻이 모든 권리를 넘겨준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한 단어로 바꿔드리면 다야,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다를 넘겨주는 걸 우리가 이전해 준다고 표현한 거고요. 문제로 나옵니다, 지문에. 그런데 설정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전이란 말과 설정이라는 이 단어만 구별해 주시면 되는데 설정이란 말은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해볼까요? 그럼 얘가 건물의 소유자야? 그럼 내 거니까 자, 사용가치 이랬는데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다시 배우실 텐데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수익을 보시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용익이라고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수익 따라 붙어야 돼요. 사용수익 이렇게 사용수익. 이 수익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사용해서 이익을 얻는다? 이익을 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상가를 하나 임대차를 해가지고 내가 편의점을 해요. 근데 그 편의점이 장사가 잘 됐다고 그래서 내가 수익을 발생했다 이런 원리가 아니라 우리 민법은 그 어떤 물건을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수익은 보는 걸로 봅니다. 이거 자체가 이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건 따라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소유자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사용가치라고 불러주더라 이걸. 그러면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이건 따라 붙는 거죠. 내가 아파트 소유자야.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사용할 거야. 이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사용하시다가 내가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를 팔 수 있는 거죠. 판다는 걸 뭐라고 그래요? 판다는 걸 처분. 그러면 이 교환이라는 말이 처분이란 말과 같은 뜻인데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처분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돈하고 바꾸는 거지, 교환. 그래서 내가 소유자다, 아파트 소유자다. 그러면 내 물건이니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돈이 필요하면 처분할 수 있고 돈과 바꿀 수 있고 그걸 우리가 그냥 사용가치, 교환가치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정이 뭐냐는 건데 이 단어 설정이라는 말, 이 말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예요. 전세권 설정을 했다. 그러면 사용가치, 교환가치 두 개를 있는데 이 중에서 교환가치를 주는 게 아니라 이것만 주는 거죠. 결국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이전이란 단어는 다 주는 거고요.
설정이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 떼어주는 행위를 설정행위라 하고, 이렇게 떼어주는 사람을 무슨 설정자 이렇게 부릅니다. 설정자. 그리고 받아간 사람을 무슨 권자 이렇게 불러주셔야 되고, 이건 권리관계를 따지니까, 권리관계를 따지는 것이니까 앞으로 공부하실 때 뒤에 설정자가 붙었다 봐봐요. 전세권 설정, 뭐 저당권 설정, 계속 끊임없이 단어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뒤에 설정자라는 말이 붙었다. 뒤에 설정자라는 말이 붙었다. 그러면 소유자다 이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떼어주는 것, 그걸 우리가 설정행위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잡아봅시다.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취득만 생각하시면 돼요. 취득인데, 토지 건물을 우리가 내가 처음부터 취득할 거야. 뭐라고 불러라? 그냥 입버릇처럼 그냥 원시 취득했다고 불러주라 이거예요. 이걸 암기를 지금 해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토지 건물에 대해서 권리를 내가 처음부터 할 거야. 처음부터 원시 취득.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어받아서 취득할 거야. 승계 취득. 이어받아 온다. 다 받아온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단어가 이전이란 말을 쓰시면 되고, 앞 사람부터 승계, 이 받아올 건데 다 받아오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받을 거래요. 그러면 뭐라고 보면 돼요? 설정 이렇게. 자, 토지 건물 내가 처음부터 취득할 거야. 원시 취득. 이어받아올 거야. 승계. 다 받아올 거야. 이전. 둘 중에 하나만 받아올 거야. 설정.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경은 좀 더 공부를 한 다음에 하시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상실입니다. 상실.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토지 또는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권리가 상실될 수도 있다. 다른 말로 소멸 그래요. 여기는 지금 철저하게 용어 잡는 것이니, 그러면 절대적 상실이 있고요. 또 상대 상실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이 절대적이라는 말은 물권의 성질 이러거든요. 내가 물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봐보세요. 내가 아파트 소유자야. 그러면 특정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또 다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절대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민법은 바꾸셔야 돼요. 나중에 배울 텐데 절대적 무효, 그게 무슨 말일까요? 다 무효.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그러니까 자, 절대적 절대성이란 말이 보이면 이제 물권의 성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 물건의 권리 물권이라 하고, 자, 정리 다 해드렸죠. 부동산, 토지 뭐 이런 것들. 자, 정리, 그리고 거기에 권리가 있다. 물건에 대한 권리, 물권에 대한 성질, 절대성 이랬고요. 상대적 상실을 그랬는데 채권의 성질을 그랬거든요. 채권. 그러니까 지금 물권과 채권을 좀 구분하시는 건데, 절대적이 다라 그랬다면 이제 채권은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럼 돈 갚아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하는 거지. 채무자한테 돈 갚아라는 거지. 채무자가 아닌 자에게 돈을 갚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말 아니에요? 내가 토지 또는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절대적 상실이 일어난다. 다가 되는 거고, 상대적 상실이 일어난다 그러면 다가 아니라 특정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이 멸실돼 버렸대. 그러면 원리가 나도 없고 상대방도 가질 수 없고 누구도 다 가질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절대적 상실, 소멸이라고 불러달라 이 소리고, 상대적 상실은 무슨 말일까? 다가 아니니까. 우리가 매매를 했다면 나한테는 상실 아닙니까? 나한테는.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갖겠지. 그러면 나는 없지만 누군가는 갖고 있는 상태, 그걸 우리가 상대적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이거 볼까요? 자, 이게 전체인데, 자, 변동이 일어났대. 전체 볼게요. 변동이 일어났대. 자, 이 말과 같은 게 뭐예요? 효과라고 그랬습니다. 효과. 자, 그러면 효과 있대. 그러면 취득이에요. 효과가 있대. 효력이 있대. 취득할 수 있대. 유효. 토지 건물을 취득할 거야. 자, 처음부터 취득할 거야. 원시 취득 불러달라는 소리고, 이어받아 취득할 거야. 승계 취득. 다 받아올 거야. 이점. 둘 중에 하나만 받아올 거야. 설정. 그리고 뒤에 설정자란 말이 붙었다 그러면 소유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실은 사실 마찬가지. 자,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 다라는 글자, 다라는 걸 연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없고 다 가질 수 없대. 그래서 그걸 절대적 상실이라고 한다. 이렇게요. 거기에 반해서 매매를 했다고 치면
나는 없지만 누군가는 갖는데 이걸 우리가 상대적 상실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법률 효과 이랬는데, 자,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저 잠깐 보실까요? 말을 바꿔달라고 그랬으니까,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체와 객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면서요. 그럼 어디서부터 해요? 권리 변동부터 시험 범위다. 권리 변동부터가 시험 범위. 그러면 권리 변동이라고 해도 되고,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효과죠, 효과. 법률 효과. 그러니까 이게 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같다? 그러면 권리 주체 객체가 시험 범위가 아닌데 시험 범위가 아닌 부분을 제가 강의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는 권리 변동부터니까 여기 권리 변동부터 제가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법률 효과라고. 자, 그래서 이 효과 그랬는데, 자, 효과가 나타나려면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요건 갖춰야 된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물권법도 이런 틀을 가질 거고요. 계약법도 마찬가지고 민사투표법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 요건 효과 그랬는데 우리 학생들이 처음 공부할 때 여기가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이 개념 자체가. 그래서 하나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들으면,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효가 취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하려면 이 소리인데 요건을 갖추세요. 요건 갖추면 효과 나온다. 이런 구조인데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갑이, 자, 사람을 죽였다. 죄송합니다. 자, 형법인데요. 자, 그런데, 갑이 고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얘는 살인죄가 됩니다. 근데 만약 얘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과실. 이렇게 되면 얘는 과실치사죄예요. 자, 무슨 얘기를 좀 하자는 거냐면, 살인죄의 구성요건, 이거 형법인데, 구성요건이 고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건 나왔잖아요. 요건. 이런 요건을 갖추니, 자, 어떤 살인죄가 되는 거고, 그럼 어떤 효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건 갖추면 효과 발생. 그래서, 이런 애는 5년 이상 징역 살아야 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과실자 요건은 과실 실수예요. 이렇게 되면 과실치사죄가 되고 2년 미만의 근고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구조냐면 모든 법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건을 갖추면 효과는 나오는 거야. 이거예요. 그럼 이걸 왜 적어놨느냐. 민법 시간인데, 국가가 법을 만들 때 민법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형법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형법이죠. 왜? 통치란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형법이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법의 이론이 그대로 민법으로 들어왔다 이 소리입니다. 이 형법의 이론이 민법에 그대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요건과 치면 효과 생긴다고 그랬는데 형법에서 효과는 얘를 감옥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민법에서 효과는 감옥 가는 게 아니라 취득이란 말이에요. 취득.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효과란 말이 보이면 취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취득하려면 말 바꿔보세요. 효과가 발생되려면 요건을 갖추면 된다. 그지? 요건 갖추면 효과 발생. 요건 갖추면 효과 발생이라고. 자, 끊임없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요건, 효과 이렇습니다. 요건, 효과. 그리고 저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것들을 우리가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표현할 때 사실들이 모여서 요건을 갖추고 요건을 갖추면 효과 나옵니다. 이런 원리이거든요. 이런 원리.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인데, 자, 사실들이 모여서 자, 요건을 갖췄다. 요건 갖추면 효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자, 사실 한 사람이 청약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승낙. 그러니까 청약이라는 사실과 승낙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만나면 매매라고 하는 요건을 갖췄다. 그러니 한 사람은 취득하고 한 사람은 상실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틀인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요건, 효과.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효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주시면 돼. 효과라는 말을 취득으로만 바꾸면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하려면 요건을 갖추시면 된다 이 소리인데, 요건 이렇게요. 자, 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이건데,
자, 여기 좀 잠깐 보시죠. 여기. 자, 이 형태를 보면 자, 이 상태에서 의뢰라고 하는 사람이 취득할 수 있는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취득할 수 있는 케이스. 자, 취득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자, 두 가지더라. 취득 이렇게요. 취득. 자, 취득을 다른 말로 바꿔주시죠. 취득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게 효과지, 효과. 이렇게요. 효과. 자, 이렇게만 바꿔주면 좀 편해질 거예요. 다시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려면 그 말이나 저 건물을 취득하려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면 이 건물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매매라고 하는 행위를 하면 취득할 수 있죠. 얼마 편해요? 우리가 매매라는 행위를 하면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효과 나타난다. 근데 우리가 꼭 이 매매라는 행위를 해야만 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거 가지고 계셨는데 돌아가셨다? 그럼 뭐가 계시됩니까? 상속이 계셔야 되는 거죠. 상속. 돌아가시면 민법 187조 규정에 의해서 이걸 우리가 법률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즉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너가 취득할 수 있다고 효과가 생긴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려면 요건을 갖추세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또는 건물을 무슨 일 하려면 취득하려면 효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자, 직접 뭘 하거나 법률 행위를 하시거나 행위를 하면 봐보세요. 법률 행위를 하면 효과가 발생됩니다. 얼마 말이 어려워 이게. 근데 바꿔봐요. 법률 행위를 하면 취득할 수 있어요. 이건 편해지지. 근데 꼭 법률 행위를 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졌다면 법률 규정, 법에 정해졌다면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둘 중 하나. 우리가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려면 둘 중 하나. 직접 법률 행위를 해서 취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이건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는 게 다른 걸 바꿔보세요.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는 게 일반적일까요?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한 거, 아버지 돌아가신 게 일반적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게 일반적인 거예요? 당연히 법률 행위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처음 기본서를 읽어볼 때 앞부분 쫙 하다가 갑자기 법률 행위가 딱 튀어나와요. 그 이유가 왜? 법률 행위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원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읽으려고 하니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서에 지금 법률 행위가 나온 이유가 법률 효과가 발생된다는 말이 이게 취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요건에는 두 가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뭘 하는 거다?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는 거다. 효과가 발생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법률 행위를 배웁니다. 그럼 도대체 법률 행위는 뭐야? 라고 나와야 되겠죠. 이제. 법률 행위는 뭐야?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법률 행위란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법률 행위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도 아닌 거고. 차츰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법은 독일법을 받아왔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한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한글이 아니라 이건 독일어입니다. 독일어. 그래서 법률 행위는 뭐야? 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면 그 어떤 게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죠? 우리는 네이버 형님한테 물어봅니다. 그 검색창에. 그러면 네이버 형님이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 형님한테 법률 행위가 뭐야? 라고 뭐야? 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한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있고 자 법률 요건인 것들을 법률 행위를 한다. 무슨 말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의를 읽어도 이게 어려운 말이지. 근데 여기는 정말 같은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 이름이 뭐죠? 이승현이죠. 그럼 저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냥 이승현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불러주시라고. 그냥 저를 이렇게 하듯이. 자, 그냥 불러달라요. 불러달라. 한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있고 법률 요건인 것들. 봐봐. 쭉 가보니까 법률 요건이잖아요. 여기 요건. 그러니까 행위를 하면 바로 효과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묶어서 그냥 법률 행위를 했다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이해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름이라니까. 이름. 불러주시면 돼. 그러면 선생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법률 행위 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입버릇처럼 그냥 법률 행위 했다. 그냥 하나 예를 들어봐요. 이렇게. 예를 들죠. 계약했다.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행위 그러면 매매계약인 거지. 그러니까 매매계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매매계약했어요. 교환계약했어요. 증여계약했어요. 이게 편해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그걸 법률행위로 푸는 걸 어떡합니까? 독일법을 받아온 건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법률행위 했다라고 불러주시면 돼. 법률행위를 했다. 그냥 쉽게 계약했다. 이렇게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의사표시라는 게 있거든요. 의사표시. 자,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이게 자세하게 강의를 할 것 같은데 의사표시 붙이지 말고 한 번만 딱 띄우면 돼요. 의사가 마음이야. 마음. 이게. 의사가 마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밖으로 드러냈다. 이걸 우리가 의사표시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자기 마음을 드러냈다. 의사표시했다라고 해주시면 된다. 의가. 다시요. 취득하려면 효과가 발생되려면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 자, 법률행위를 통해서도 효과 발생될 수 있고 법에 정해져 있다면 효과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법률행위를 하시면 돼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법률행위는 뭔데요? 의. 계약한 거예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도대체 이런 법률행위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종류가 나와 있죠. 종류부터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